한국의 군대는 세계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군대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포병인데요. 군대를 포병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치는 사기가 있습니다. 155mm 곡사포가 제일 편한 보직이다라는 말인데요. 선배들의 말에 멋모르고 속아 견인 포병에 입대한 건장한 남성들은 7톤이 넘는 포를 사람이 드는 기적을 보이고 이 무거운 포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신공을 보여 주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단지 요즘같이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포의 가신을 들다 보면 팔에 멍자국이 나기도 하는데요. 또 여름에는 엄청난 땀을 흘려 겉옷에 소금만 남아 국방색 군복을 하얗게 만드는 마법을 시전하며 겨울에는 돌보다 단단한 땅을 단지 곡괭이와 망치를 들고 1m나 파는 무서운 계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남성들의 체력을 길러주는 곳이 포병입니다. 포병을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군대 최고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보직 중 하나라고 자부하는데요. 현재 K55, K9 자주포가 많은 군에 배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퇴역하지 않은 많은 구식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식포라도 실제 전장에서는 포 한 문 한 문이 병사들의 생사를 가를 귀중한 전력이기에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식포라도 없다면 쳐들어오는 적의 부대를 제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사일보다 조금은 부정확하고 약하지만 극강의 가성비로 많은 포탄을 비처럼 쏟아붓게 만든다면 그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현대전의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재래식 대포가 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성능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족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다른 군사 강국들은 전혀 생각 못하는 엄청난 기술을 넣어버렸습니다. 바로 발사 후 유도가 되는 포탄을 개발했는데요. 이 포탄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는 절대 강군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육군은 한층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활강 유도곡사 포탄 GJM은 구식화된 포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이 말은 현대전에서 대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관용구인데요. 이 말을 처음 말한 이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인데요. 그는 포탄을 더 많이 쓸수록 희생을 줄일 수 있고 100발의 포탄을 쏴 99발이 빗나가더라도 한 발만 적에게 맞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소련이 군사강국 독일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장의 포와 포탄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화력의 우세 속의 소련군은 우수한 작전 능력과 전투력을 가진 독일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일례로 2차 대전 말기 나치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두고 벌어진 베를린 공방전에서 소련군은 무려 4만 문이 넘는 야포를 동원했습니다. 다수의 포를 보유한 소련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해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포만 놓고 본다면 세계 제1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포병입니다. 21세기 현재 세계는 거의 200여 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55mm 포를 3,000문이나 보유한 나라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도 그 정도 수량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중 거의 2,000문이 장갑이 둘린 궤도형 자주포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기동전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쳐들어온 북한군이나 맞상대한 유엔군 모두 기갑전력과 공군을 활용한 전격전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951년 초 중공군의 기습에 참패한 유엔군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포를 앞세운 전술을 펼치게 됐는데요. 새로운 유엔 지휘관인 리지웨이 장군은 우수한 포를 이용해 적을 물리쳤습니다.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방어선에 강력한 포병을 배치하고 적의 공세가 강하면 물러나며 다시 공격해 말 그대로 포병을 이용해 적을 녹여버린 건데요. 수만 많았던 중공군은 유엔군의 엄청난 화력전에 밀려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이 포병 중심의 화력 전술은 이후 유엔군의 핵심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인 벤 플리트 장군은 포병이 하루 쓸 수 있는 포탄의 상원선을 5배로 올린 벤 플리트 탄약량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무제한 포탄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숫자만 많던 북한군과 중공군은
유엔군은 엄청난 포병 화력에 어김없이 녹아내렸고, 유엔군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평양 원산성까지 점령하겠다는 맹조의 발톱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두려워한 미국 지도부의 반대로 작전은 무산됐는데요. 이후 이런 포병의 사례는 전장에서 강력한 포병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 한국군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포병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1세기 전쟁에서 포병은 더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며 막강했던 포병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밀 유도 무기의 발전에 대부분의 전쟁이 비정규전의 양상을 띠면서 포병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21세기 전쟁 양상이 군대와 군대가 싸우던 과거와 달리 민간 속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와 국가 간 경제적 전쟁을 벌이는 4세대 전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포탄의 파괴력이 무차별적이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있는 광장 한가운데 만약 테러리스트들과 보병이 수십 미터 간격을 두고 총격전을 벌이는 전장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 포탄을 쏟아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100발의 포탄을 쏟아붓는 것보다 한 발의 정밀유도 폭탄이 오히려 더 싸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의 주요 화기는 대포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무기의 가격은 미사일과 드론이 포탄보다 훨씬 비쌌지만 포탄이 일으킬 수 있는 부수적 피해, 콜렉터럴 데미지가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인데요. 또 시가지가 아닌 전쟁에서도 포병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든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는 공격 헬기와 건십이 있는데 빨라봐야 자동차 정도의 속도인 대포의 지원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대전쟁이 바뀌면서 기존 방식대로 시가지에 포탄을 쏘아붓는 행위는 결국 우리 영토를 우리 손으로 망가뜨리는 행동밖에 안 되는데요. 또 소중한 우리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포탄은 다릅니다. 안정핀을 장착한 스마트 포탄이 등장하면서 포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포탄은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이 정밀유도 포탄은 포탄 뒤에 안정핀을 달아 포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고 GPS, INS 유도를 통해 목표에 정확히 명중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포탄이 등장하면서 포병 역시 정밀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탄의 사거리도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엑스칼리버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M1113 헤라포탄은 155mm 포탄을 사용해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한 K9의 최대 사거리 54km보다 훨씬 먼 7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의 BA사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가 합작해 개발한 스마트 포탄 불카노는 무려 1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포탄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에 비해 그리 싸지도 않고 위력은 약하니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은 무기가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대한민국의 활강 유도곡사 포탄 GJM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GJM은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포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차세대 스마트 포탄입니다. K9의 세 번째 개량형인 K9A3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GJM은 155mm 포탄의 안정핀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날개를 달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또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포탄의 미사일 추진에 쓰이는 램제트 기관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최대 사거리 100km로 유도 미사일에 준하는 정밀도를 갖는 포탄이 됐습니다. 이 포탄을 사용한다면 K9 자주포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GJM은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진국도 실패한 스마트 포탄을 한국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첨단 기술을 집어넣어버리면 미사일보다 비싸진다면서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앞서 개발한 포탄들처럼 스마트 포탄이 비싸져 개발 취지가 퇴색된다고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들과 다른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스마트 포탄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보유한 포의 숫자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3,000문의 155mm 포를 보유한 대포 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이 수출한 수백 문의 K9을 생각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나는데요. 모든 포가 K9은 아니라지만 자주포 한 문당 5발씩만 스마트 포탄을 도입해도 무려 10,000발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는 방산무기 시장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규모의 경제가 여기서 성립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소량만 사용하다 보니 그 수요가 적어 포탄의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북한 및 중국과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우리 군이 이렇게 좋은 포탄을 고작 포 한 문당 5발만 살 리는 없습니다.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구경을 약간 달리하는 해군의 5인치 함포용 127mm 스마트 포탄 GJN-5까지 더해진다면 그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스마트 포탄을 처음 만드는 것이 어렵지 구경을 약간 달리하는 것은 그리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함포형 포탄의 판로 역시 결코 작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하는 미 해군도 구매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스마트 포탄을 만들기 위해 주말 특급 구축함에 탑재할 155mm AGS 함포와 전용 포탄을 만들었다가 처참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량이 적어지면서 포탄의 가격이 예상했던 가격의 10배로 뛰어올라 미사일만큼 비싸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GJN-5의 경우 모든 기술이 GJM과 공유되기 때문에 두 포탄이 함께 대량 생산된다면 가격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스마트 포탄만이 가성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했다고 대한민국마저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스마트 포탄으로 이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군사 선진국들이 자랑하는 최신의 무기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최고의 무기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개발되어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위력적이고 훌륭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